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배달앱 켜서 치킨이나 피자 시키셨나요? 그런데 말이죠. 불과 50년 전만 해도 우리 조상들은 밥 한 그릇 때문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풀뿌리를 씹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봄을 버텼어요. 그 시절 밥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었고 권력이었고 생존 그 자체였죠. 오늘은 조선시대 밥상 위에 숨겨진 계급의 비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소파 대신 바닥에 앉는 이유까지. 밥 한 공기 속에 담긴 우리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는 오늘날로 치면 어떤 차를 타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분의 증명이었습니다. 지금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도 쌀로 만들지만 당시 흰쌀밥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쌀밥은 양반과 지배층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관료들은 얼마나 받았을까요? 당시 국가는 관리들에게 월급 대신 쌀로 녹봉을 지급했는데 최고 관직인 정예품이 1년에 받는 쌀의 양이 무려 14톤에 달했습니다. 14톤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요즘 20kg 쌀 포대 기준으로 700포대입니다. 거기에 양반들은 평균 4만에서 6만 평에 달하는 농지까지 소유하고 있었으니 쌀 걱정은 평생 할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녹봉 매달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1년에 딱 2번 반기별로 한꺼번에 지급됐어요. 요즘으로 치면 6개월치 월급을 한 번에 받는 셈인데 당시 관리들 입장에선 수백 포대의 쌀이 창고에 쌓이는 날이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날이었을 겁니다. 반면 이 나라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농민들 밥상엔 쌀이 없었습니다. 조, 수수, 보리 같은 잡곡이 전부였죠. 같은 시대에 같은 땅에서 살았지만 밥상 위에 놓인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반전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 시대, 조선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양의 밥을 먹었거든요. 박물관에 전시된 그림이나 풍속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릇 위로 밥이 산처럼 솟아오른 고봉밥이죠. 요즘 식당에서 나오는 공깃밥 한 그릇 무게로 따지면 약 210g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고봉밥은 평균 640g이었어요. 3배가 넘는 양입니다. 이게 그냥 어림잡은 수치가 아닙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가 쓴 청장관 전서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성인 남자는 한 끼에 7홉, 아이는 3홉을 먹었다고요. 현대 계량으로 환산하면 성인 한 끼가 640g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수백 년 전 기록이 지금의 연구 결과와 정확히 일치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밥을 먹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헬스 유튜버들이 벌크업 한다고 먹는 양이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그게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도 아니고 매 끼니가 그랬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먹었을까요? 단순히 입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렇게 먹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챕터에서 바로 이어집니다. 조선시대 농민의 하루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논밭으로 나가고 해가 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하루에 밥을 2번밖에 안 먹었어요. 아침과 저녁 딱 2끼입니다. 점심은 있어도 새참 수준, 없으면 그냥 굶는 거였죠. 생각해보세요.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밭을 갈고 짐을 나르는데 그 에너지를 2끼로 버텨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한 번 앉으면 최대한 많이 먹어둬야 했던 겁니다. 고봉밥은 탐욕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2끼마저도 보장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선 후기에 밀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 단순히 탐관오리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당장 오늘 저녁 가족들 입에 넣어줄 게 없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굶어 죽느냐, 들고 일어나느냐, 선택지가 그것밖에 없었던 거예요. 상황은 일제강점기에 더 처참해집니다. 1924년 통계 하나가 있는데 읽다 보면 숫자가 잘 믿기지 않습니다. 당시 조선 전체 인구의 60%가 풀이나 소나무 껍질로 연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쌀은 전부 일본으로 빠져나갔고 남은 건 초목금피뿐이었죠.
밥그릇을 놓기 쌌던 그 손으로 이제는 나무 껍질을 벗기고 있었던 겁니다. 밥상 위에도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계급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몇 첩 반상이라는 표현, 그냥 반찬 개수를 세는 말이 아니에요. 그 숫자 안에 당신이 이 나라에서 어떤 사람인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 황제의 밥상엔 반찬이 12가지였습니다. 일반 국왕은 9첩, 그 아래로 내려오면 7첩, 5첩, 3첩 순서로 줄어들었죠. 밥상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어떤 차를 타고 어떤 동네에 사는지를 밥상 하나로 다 읽어낸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12첩, 9첩, 7첩, 5첩, 3첩, 12를 빼고 나머지가 전부 홀수라는 점이에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홀수는 양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봤거든요. 짝수는 홀수는 양. 밥상에 오르는 반찬수에도 우주의 원리를 적용한 겁니다. 먹는 행위 하나에도 길조를 바라고 철학을 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대단한 겁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자리가 아니라 밥상 위에 신분 질서와 동양 철학을 동시에 올려놓은 거니까요. 조선 사람들에게 밥상은 그냥 식탁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계에서 어디쯤 서 있는지를 매일 3번씩 확인하는 거울 같은 것이었죠. 흰쌀밥이 귀하다 보니 사람들은 저마다 살고 있는 땅에서 나는 것들을 밥에 섞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수백 년을 거치면서 지역마다 전혀 다른 밥 문화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재미있는 건 그 지역의 지형과 산업이 밥상 위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서울을 볼까요? 한양은 조선의 수도였으니 양반가가 많았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나면 고기 육수가 남거든요. 그걸 버리기 아까우니까 밥을 말아먹기 시작한 게 장국밥의 시작입니다. 귀한 고기 국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는 알뜰함에서 탄생한 음식이죠. 강원도로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산이 많고 논이 적으니 쌀 대신 산나물과 구황작물이 밥상을 채웠어요. 곤드레밥, 강냉이밥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강원도 여행 가면 꼭 먹어봐야 하는 향토 음식들이 사실은 가난과 지형이 빚어낸 결과물인 거죠. 경상도는 또 달랐습니다. 우시장이 발달한 지역이다 보니 소고기가 상대적으로 풍부했어요. 거기서 나온 게 육회비빔밥입니다. 바닷가 마을에선 굴이나 해초를 밥에 넣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김치밥, 온밥, 가리국밥 같은 형태가 발달했죠. 결국 조선의 밥지도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밥 한 그릇에 담아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역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 미식 여행의 뿌리가 사실은 수백 년 전 생존의 지혜에서 시작된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을까요? 의자가 없어서? 아닙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주거 방식이 몸에 새겨진 겁니다. 조선의 집은 기본적으로 단층 구조였고 그 바닥엔 온돌이 깔려 있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있는데 굳이 차가운 의자에 앉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자연스럽게 밥상도 낮아지고 앉는 자세도 정착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앉는 자세, 양반다리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조선 최고의 성리학자 퇴계 이황이 고안한 자세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황은 선비가 책을 읽을 때 적당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도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 자세를 연구했는데 그게 바로 두 다리를 교차해 앉는 방식이었어요. 그는 이 자세를 반주하라 이름 붙이고 고결한 선비의 도리라고 봤습니다. 선비의 수행 자세가 밥 먹는 자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양반다리라는 명칭 자체는 생각보다 역사가 짧다는 거예요. 1970년대부터 쓰이기 시작한 표현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책상다리라고 불렀습니다. 이황이 책 읽던 자세가 오늘날 치킨 뜯으며 TV 보는 자세가 됐다는 사실. 어쩐지 묘하게 웃기면서도 우리 문화가 얼마나 깊이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새 소파를 들여놓은 집에 놀러가면 꼭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소파는 멀쩡히 있는데 사람들은 전부 바닥에 앉아 있어요. 소파는 등받이로 쓰고 엉덩이는 바닥에 붙이고 있는 거죠.
외국인들이 이 장면을 보면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소파를 왜 샀냐고 묻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수백 년간 따뜻한 온돌바닥에서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들의 본능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바닥이 주는 안정감, 몸 전체가 지면과 밀착되는 그 감각은 의자가 절대 줄 수 없거든요. 머리로는 소파가 편하다고 알면서도 몸이 먼저 바닥을 찾는 겁니다. 이 차이는 파티 문화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서양 사람들은 파티장에서 서서 돌아다니며 대화하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어느 순간 다 앉아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원형으로 둘러앉아 가운데 음식을 놓고 먹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게 의도한 게 아니라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앉아서 생활하는 문화는 단순히 자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마주보고 음식을 가운데 두고 나눠 먹는 그 구조 자체가 유대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던 거죠. 온돌이 만들어낸 바닥 문화가 한국인의 관계 맺는 방식까지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으려면 밥상도 그에 맞게 낮아야겠죠. 조선시대 밥상, 소반을 보면 다리가 굉장히 짧습니다. 현대 식탁 높이의 절단도 안 돼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았을까 싶지만 바닥에 앉은 사람 기준으로는 딱 맞는 높이였습니다. 낮은 밥상엔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온돌바닥에 열기가 올라오잖아요. 상이 낮을수록 그 따뜻한 기운이 음식에 더 잘 전달됐거든요. 별도의 보온 장치가 없던 시절, 온돌 자체가 천연 보온 시스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가 현대보다 낮았다는 점도 한몫했겠죠. 소반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동성이에요. 밥 먹고 나면 벽에 걸어두면 그만이었거든요. 요즘으로 치면 접이식 테이블인데 훨씬 가볍고 우아했습니다. 좁은 주거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지혜였던 거죠. 소반은 단순한 밥상이 아니라 공예품이기도 했습니다. 다리 모양이 호랑이 발을 닮았으면 호족반, 개 발을 닮았으면 구족반이라고 불렸어요. 받침 디자인 하나하나에 이름이 붙을 만큼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끼니를 때우는 도구가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담아낸 생활 예술품이었던 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밥상 위에 철학을 담고 밥상 자체에는 미학을 새겼습니다. 여러 명이 큰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문화. 중국 식당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10명이 오면 소반이 10개 나왔어요. 한 사람에게 딱 하나의 밥상, 1인 1상이 기본이었거든요. 김홍도의 풍속화 주막을 보면 이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주막에 들른 손님들이 각자 앞에 소반을 하나씩 받아두고 밥을 먹고 있어요. 현대 식당에서 큰 테이블에 다 같이 앉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죠. 조선 후기 실학자 서유구는 이를 두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땅에 앉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오로지 한 개의 소반을 준다고요. 생각해보면 꽤 선진적인 문화입니다. 각자의 밥상이 따로 있으니 음식을 두고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내 앞에 놓인 건 온전히 내 것이고 내 속도대로 먹으면 됩니다. 개인을 존중하는 방식이 밥상 문화에서도 드러난 거죠. 소반은 지역마다 생김새도 달랐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만들면 해주반, 전라도 나주에서 만들면 나주반, 경상도 통영에서 나오면 통영반이라 불렸어요. 같은 소반이라도 다리 굵기, 테두리 모양, 나무의 결을 살리는 방식이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밥상 하나에도 그 지역 장인의 손맛과 미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거죠. 1인 1상, 이건 단순한 식사 방식이 아니라 조선만의 독자적인 배려 문화였습니다. 5월이 되면 온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소리도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도 줄어들었어요. 저장해둔 쌀은 이미 바닥났고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그 사이 사람들은 그냥 굶었습니다. 이게 바로 보릿고개입니다. 이름은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5월에서 6월, 딱 2달이 문제였는데 이 기간이 매년 돌아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굶주림이었던 거죠. 어른들은 어떻게든 버텼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시절 어머니들은 밥 한 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까지 긁어서 아이들 입에 넣어줬어요. 지금 우리가 누룽지를 구수한 간식으로 즐기는 그 음식이 사실은 버릴 것이 없었던 시절의 흔적입니다. 보릿고개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1960년대까지도 이 고개를 넘지 못해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불과 우리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197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보릿고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죠. 지금 냉장고를 열면 뭔가 항상 있습니다. 배달앱을 켜면 수백 가지 음식이 30분 안에 도착해요. 이 풍요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땅에서 봄은 가장 무서운 계절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의 무게가 지금과는 완전히 달랐던 시절이었죠. 결국 밥 한 그릇 안에 우리의 모든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신분의 차이가 담겼고 생존의 흔적이 담겼고 철학과 미학과 배려까지 담겼죠. 수백 년을 굶주리면서도 밥상 위에 홀수를 고집하고 소반에 호랑이 발을 새겼던 사람들. 그 진심이 오늘 우리 밥상 위에도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밥 한 숟가락 들 때 이 이야기가 잠깐이라도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일상 속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